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려고 없는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냈다.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에서 내쳐지며 벼랑 끝으로 몰렸던 이준석 전 대표에겐 반전의 발판이 마련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비상한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을 손구민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7월 말엔 배현진, 윤영석, 조수진 최고위원이 줄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총체적인 복합 위기입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표직 거리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밝힌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면 대표직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 거리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대표가 없는 동안 직무대행이 대표 업무를 대신 맡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해도 남은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열거나 최고위원을 다시 뽑으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법원은 비대위 전환은 당대표 선출에 참여한 수십만 당원의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적시했습니다. 만약 비대위가 새 당대표를 뽑으면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전국위원회 소집 과정이나 ARS 전화 투표 등 비대위 전환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 활동이 자율성을 가진다 해도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 질서까지 해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을 이른바 윤핵관에 의한 이준석 몰아내기로 규정하며 끈질긴 여론전을 펼쳐왔는데요. 사실상 완승을 거두며 정치적 반전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직접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이후 위기 모면을 위해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이 그대로 수용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다소간의 표현에 문제가 있는 문자를 보내셨고 그거를 권성동 대표가 부주의함으로 노출시켰고 비상 상황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되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 측의 정치적 대결에서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완승을 거둔 걸로 해석됩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위기에 몰렸던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자신을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위인 설법을 통해 당원 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통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경우 경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고 연일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본인들끼리 사고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결국엔 그 해법으로 이준석을 자르자 이렇게 결론낸 거거든요. 네네. 결국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대혼란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구성원 대부분을 적으로 돌리게 된 건 정치적 부담입니다. 또 곧 발표될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산 신고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총리, 장 차관급 인사 52명의 재산을 분석해 보니까 3명 중에 1명꼴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업무를 보조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부인 명의의 미국 하와이 아파트, 집 2채를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의도의 1채, 서초 강남의 3채 등 상가도 4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나 여의도 상가의 경우는 살 때 가격보다 10억 넘게 올라 있습니다. 한 이제 4, 5년 전부터 재건축이 나오니까 상가 사무실 금액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거래가 막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좋으니까 사실은 잘 안 파는 거죠. 김 차장은 부친 생전에 증여받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신고한 것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서울 마포구와 부산 동래구 아파트 2채를 신고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동작구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 5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내각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2채를 신고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다주택을 보유해 관테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부부 공동명의 분당 아파트 2채를 신고했고 차관급 인사 중에선 인호공 법무차관이 서울 도곡동 아파트와 재건축 중인 반포 아파트 등 강남 아파트만 2채를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5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6명으로 전체의 30.7%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 공개 당시엔 1급 공무원과 유관 단체장 등까지 포함해도 17%가 다주택자여서 다주택 문제를 두고 달라진 공직 분위기가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오늘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드는 분위기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가 통과됐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란 논란이 됐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된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이 엄혹한 상황도 그렇게 해서 저는 기소된 경우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유죄 판결을 날 경우 하는 게 이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또 다른 사당화 논란이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정지 시점을 판결이 아닌 기소로 유지한 절충안이 통과됐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구제 과정에서 당대표 입김이 커졌다며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을 완화하고 더 엄격하게 이 국민의힘보다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줘야 될 시점인데. 부결 이틀 만에 재투표에 나서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비대위는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시간이 2,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투표에서도 찬성은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계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번 주 일요일 선출될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달 스타벅스가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했던 여행용 가방에서 일군 발암물질이 검출이 돼서 공식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방을 사용한 이후에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각종 피부 질환을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측은 한 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무릎 위로 빨간 두드러기가 가득합니다. 손바닥과 목, 팔 등 몸 곳곳에도 빨간 반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벤트로 서머 캐리백 가방을 받은 30대 여성이 지난달 이 가방을 들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가방에 넣은 속옷과 용품, 옷 등을 이용하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지더니 두통에 속쓰림 증상이 나타났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엄청 가렵고 막 목 입은 막 물린 것처럼 부어오르더니 이제 얼굴까지 알레르기가 심하게 막 부어오르고 결국에는 그게 엄청 심해져서 이제 호흡곤란까지 와서. 지난 6월 말 이 가방 안에 옷을 보관했던 40대 남성도 옷을 꺼내 입은 다음 날 곧바로 등에 붉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염증 모양이라서 좀 의아하긴 했죠. 앞서 스타벅스는 해당 가방에서 1군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1kg당 외피 최대 585mg, 내피 최대 724mg 검출됐다며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폼알데하이드에 단기간 노출되면 두통과 메스꺼움, 수면장애 등이, 장기간 노출되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됐을 때는 감염성 반응을 일으켜서 붉은 반점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에게 바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음료 쿠폰을 주겠다는 응답만 해왔습니다.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의 마음을 담아서 음료 쿠폰을 좀 2장 제공드리고 싶은데 해당 부분은 좀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저 이제 음료 받지도 않을 거고. 스타벅스 측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후속 조치를 위한 피해 접수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에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쿠폰 지급은 답변이 늦어지는 데 대한 양해를 구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문제의 가방은 107만 9천여 개. 하지만 아직까지 이로 인한 부작용 등 의료적인 피해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